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중환자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 4회에서 매일로 바꾸고 퇴실 명령 이행 기간도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합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켄타우로스 변이 BA.2.75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법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켄타우로스 분석 소요 기간을 기존 일주일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PCR 분석법을 전국 지자체 18개소에서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중년층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AP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이 코로나19 환자 11만 명 가까이를 조사한 결과인데 40세부터 64세까지는 약을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의 입원 환자 수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앞으로 물류 운송 등에 연간 1,950톤 규모의 그린 수소를 도입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마존은 수소연료 전지업체 플러그파워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부터 그린 수소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해양 보호생물인 바다거북 6마리가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방류된 바다거북의 등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 등 생태 정보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일주일에 4번 실시하던 중증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를 매일 하고 그 결과 부적합 입시자의 퇴실 이행 기간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다만 퇴실 결정 뒤에도 환자 상태 악화 등으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합니다.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지난달 1일 5.3%에 불과했지만 이달 1일 30.6%까지 올랐고 현재 4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변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국내에서 첫 확인된 신규 변이 BA.2.75의 분석 소요 기간이 일주일에서 하루로 단축되는 PCR 분석법을 도입해 전국 지자체 18개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이 검사 강화를 위해서 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63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하는 등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된 BA.5가 국내에서도 90% 이상 확인되고 있다며 BA.2.75의 우세화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중년층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는 이스라엘 연구진이 자국 의료기관에 입력된 환자 기록을 분석해 얻은 이 같은 결론을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이 65세 이상 환자 4만 3천여 명의 기록을 추적한 결과 팍스로비드를 먹고 입원한 환자는 10만 명당 14.7명, 미투약 입원자는 10만 명당 58.9명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40에서 64세 6만 6천 명을 상대로 같은 조사를 한 결과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뒤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당 15.2명, 안 먹고 입원한 환자는 10만 명당 15.8명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점을 들어 고령층이 아니면 팍스로비드가 중증화나 사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아예 없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프로테니스 선수 노바크 조코비치가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코비치는 현지 시각 25일 트위터를 통해 오는 29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US 오픈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슬프게도 US 오픈 출전을 위해 뉴욕으로 여행할 수 없게 됐다며 좋은 신체 상태와 긍정적인 정신을 유지하면서 다시 경쟁할 기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백신을 맞지 않은 조코비치는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US 오픈에 불참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고 미국행 비행기 탑승에 앞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복지 제도에 도움이 절실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올해 52만 명이 넘었지만 실제 지원까지 연결된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처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고위험군은 모두 52만 3,900명. 올해 3번 조사했는데 1차 때 16만 2천여 명, 2차 15만 5천여 명, 3차 20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실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된 경우는 27만 1천여 명으로 51.7%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단전과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고위험군을 찾습니다. 이들 위기징후 정보 가운데 2개 이상이 포착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이번 수원 세 모녀처럼 건보료 체납 정보 하나만 있는 경우 이 시스템에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 세 모녀처럼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도 최근 조사 기준으로 1,177명이나 됐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하였으나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들은 이런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다음 달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위기징후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이 사는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자를 찾을 때처럼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늘리거나 긴급 복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바다 거북은 서식지 파괴와 환경 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줄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동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바다거북 보호와 개체수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주에서 바다거북 6마리가 방류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래 위에 놓인 바다거북이 바다를 향해 힘차게 기어갑니다. 이번에 방류된 바다거북은 모두 6마리. 혼액되거나 다쳐 구조된 뒤 치료받은 푸른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 등 3마리와 인공 부화로 태어난 메부리 바다거북 3마리입니다. 바다거북 방류 행사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제주 중문색달 해변에서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 행사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의 보호를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중문색달해변은 지난 2007년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바다거북의 산란이 확인된 곳으로 방류된 바다거북이 서식지인 태평양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바다거북 등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 등 소중한 생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방류된 어린 푸른 바다거북 1마리가 베트남 동쪽 해안까지 이동해 정착한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식하는 바다거북은 7종으로 환경오염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모두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바다거북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인공증식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번식한 바다거북을 국내 해수욕장에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바다거북들이 저희 산란장, 그러니까 국내 산란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류된 바다거북 중 국내에서 산란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방류한 바다거북이 다시 우리나라 해변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것이 방류 행사의 목적인 만큼 서식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정부가 환경 영향평가의 대상을 사실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폐지, 고철, 폐요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서 재활용이 쉽게 만들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사전검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현지 시간 25일 물류 운송 등에 연간 1,955톤 규모의 그린 수소를 투입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수소연료 전지업체 플러그파워와 이러한 내용의 청정에너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2025년부터 그린 수소를 공급받을 예정이라며 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면 연간 지게차 3만 대 또는 대형 트럭 800대를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얻은 수소를 말하며 그린 수소 연료는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미래 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올여름 유럽을 휩쓴 최악의 폭염이 2035년이면 일상이 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블룸버그 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기상청 헤들리 센터는 1850년 이래 여름철 평균 기온을 예측 모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유럽의 기온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들리 센터는 2100년까지 중부 유럽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서 4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각국이 기온 상승 상한선으로 설정한 1.5도에서 2도의 2배가 넘는 겁니다. 센터는 또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준수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우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는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이죠. 네. 저희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이번에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YTN 사이언스는 지난 2013년 6월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8월 5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1년 만에 다시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2020년 초를 기점으로 구독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한 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YTN 사이언스는 과학 카테고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맞춤형 콘텐츠로 재가공한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초 과학에서부터 최신 국내 과학기술 이슈 등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누적 조회수만 해도 무려 4억 3천만 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가장 주목받은 콘텐츠들을 좀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또 누리호 발사 과정과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과학 뉴스를 전문으로 전달하는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도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분리된 지 한 3년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구독자가 5만 9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YTN 사이언스는 유튜브를 통한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캐릭터인 올리와 베리를 탄생을 시켰는데요. 네. 이 올리와 베리와 함께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생산 공급할 예정이고요. 또 다음 달에는 올리와 베리에 대한 NFT 발행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4위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최근 가뭄으로 인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유적지들이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여름 전 세계에 아주 혹독한 가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들자 세계 곳곳에서 그동안 몰랐던 유적지가 발견되고 있는 건데요. 네. 가장 먼저 스페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 마드리드 서쪽에 있는
발데카냐스 호수입니다. 이 중심부에 둥근 모양의 유적지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네. 그 중심부에 세워진 거석이 한 30개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한 100년 전쯤 처음 발견이 된 유적지인데 1963년 이후 완전 수몰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유적지라고 합니다. 이 7,000년 전쯤 이 만들어진 선사시대 무덤으로 우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스페인판 스톤헨지라고 불리고 있죠. 네. 네, 다음 보시는 영상은 이제 중국입니다. 여기 중국 양쯔강 유역인데요. 강 한가운데 여기도 보면 무언가 불상이 이제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커다란 바위 위에 한 부분을 파낸 듯한 것으로 만들어 보이죠. 네네. 가운데 있는 불상이 한 1m 크기의 가장 큰 불상이고 옆에 그거보다 좀 작은 불상 2개가 양옆에 자리를 잡은 형태인데 한 600년 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상들은 강 속에 있었던 불상인 만큼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계곡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1억 1,300만 년 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주립공원 측은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이어진 공룡 발자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 발자국의 대부분은 육식공룡인 아크로칸토사우루스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는 중간중간에 사우로포세이돈이 남긴 것도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서 제가 소개했던 유적지 모두 사실 비가 다시 오면 물에 잠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적지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미래 세대까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처음 보는 유적지들이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걸 보니까 가뭄이 정말 심각하구나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3위는 이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는 소식이 뽑혔습니다. 이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감정 싸움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윗집인 가해자는 뭐 내 집에서 마음 편히 걷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지만 또 아랫집 피해자들은 하루 종일 소리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신고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달 초 집을 지을 때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할 수 있게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직접적인 소음 기준도 대폭 강화한 겁니다. 네. 이른바 어른의 발 망치 소리, 발 뒤꿈치 소리도 네. 들리면 안 된다라고 기준을 강화를 한 건데요. 여기에 지은 지 오래된 주택에는 그동안 이 층간소음 기준 적용을 예외로 좀 빼줬었는데 이 부분 역시 오는 2025년부터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서 층간소음 분쟁 시 피해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새로 마련된 시공 기준은 신축 건물에만 적용이 되고 또 기존 건물에는 오히려 소음의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의 물리적 상태에서는 사용자들의 민감한 주의만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윗집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결국은 서로가 더 조심해서 공동생활주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위 소식인데 인구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네.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평균 아이의 수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이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습니다. 네. 1970년대는 4.53명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출산율이 줄고 있는 건데요. 4년 전인 2018년에 한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 명을 넘기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올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게 문제죠. 예.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처음으로 0.7명대에 접어든 건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에 더해져서 코로나19 유행으로 결혼 자체도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코로나19 유행으로 2분기 사망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6월까지 우리 국민 6만 5천 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가 예측한 올해 자연 감소 정도의 80% 이상이 지금 반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지난 6월 인구 위기 대응 전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리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관측을 시작한 제임스 웹 네. 우주망원경이 이번에는 먼 은하 사진이 아니라 가까운 목성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 시각으로 22일 공개한 초정밀 목성 사진인데요.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을 한 겁니다. 네. 목성의 남극과 북극의 오로라 모습이 담겨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신비롭죠. 네. 푸른색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태양에서 날아든 입자가 목성의 극지방 대기와 부딪히면서 나타난 오로라입니다. 또 목성의 가장 큰 특징이자 지구를 삼킬 정도의 거대 소용돌이인 대적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적반을 붉은색 반점으로 네네. 원래는 굉장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공개한 이 목성 사진에서는 대적반이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목성 사진과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사진은 이 목성 주변까지 담은 사진인데 희미한 고리가 보이거든요. 네. 네,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이네요. 네, 희미한 아, 고리가 예. 보이죠. 네, 목성빛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희미한 빛인데 고리 바깥에 있는 이 목성의 위성들 중에 2개의 위성도 이번에 같이 찍혔다고 합니다. 네. 이 목성의 고리는 79년 보이저 1호랑 1990년 갈릴레이호가 존재를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망원경이 실제로 촬영을 하는데 네. 성공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미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건 사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성능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고성능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적색과 황록색, 청색 등 3개의 특수 적외선 필터를 가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근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한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재가공한 사진입니다. 앞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목성의 더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목성의 위성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사진이 매번 화제가 되는데 앞으로 또 어떤 장관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건설을 따낸 건데 일감이 줄어든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돌파구로 주목됩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체 39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2사가 수주한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건설 사업입니다. 한수원은 이 가운데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 시공 등 3조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엘다바 원전 사업은 UAE 원전 수출 이후 13년 만에 이룬 조 단위의 대규모 해외 원전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이후 두 번째인 대규모 원전 수출은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줄어든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다수의 업체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국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목표를 선언한 이후 첫 가시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은 탄소 중립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계 원전 시장을 갖다가 휩쓸어 보는 그런 교두보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원전 10기 수출 그거에 시발점이 될 걸로 굳건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은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단가와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체코와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8개 나라의 원전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때 전력이 끊기면서 방사능이 유출될 뻔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서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주고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러시아가 점령한 유럽 최대 규모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현지 시각 25일 한때 전력이 끊기면서 방사능이 유출될 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발전소 주변에 불이나 전력이 끊기면서 방사능 유출 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Якби після блекауту не спрацювала автоматика і наш персонал станції, то ми би зараз вже були змушені долати наслідки радіаційної аварії.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러시아 쪽으로 빼내기 위해 전력망을 교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원전의 일부 원자로가 우크라이나 전력망과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핵 사고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원전에 포격을 가해 정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입니다. Це просто, я раніше думав, що, в принципі, в атомні станції, напевно, не стріляють. Навіть при війні, не стріляють.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에 전화회담을 나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전소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we have said Russia should agree to demilitarize the zone around the plant and agree to allow a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sit as soon as possible to check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systems. IAEA 사무총장은 시찰단 파견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담이 성공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장악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주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 남은 우크라이나 국적 직원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인 자포리자 원전의 직원 수는 전쟁 이전 약 11,000명이었지만 전쟁 이후 직원들이 떠나면서 일부만 남았습니다. 폭격과 단전 등으로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문 인력이 떠나면서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원전에 남아 근무 중인 한 우크라이나 직원은 CNN 방송에서 지난 2주간 직원들이 미친 듯이 빠져나갔다면서 자신의 소속 부서엔 직원 10에서 15%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짓지 않았던 일본이 새로운 원전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력난으로 안정적인 공급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수소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11년이 지났지만 원자로에 남은 해결료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 때문에 로봇팔로 꺼내야 하는데 기술 개발이 늦어 폐로 작업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원전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차세대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기시다 총리 발언은 에너지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것입니다. 次世代革新炉の開発建設など今後の政治判断を必要とする項目が示されました。年末に具体的な結論を出せるように。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내 원자로 33기는 일제히 멈춰섰다 현재 10기만 가동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더해 사용 허가를 마친 7기를 내년 여름 이후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이 1년 새 3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内外の情勢変化を踏まえれば、国民生活や産業の基盤となるエネルギーを安定的に供給する体制を万全なものに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건국 이래 최악의 재난을 경험한 일본 국민들은 원전 신설과 재가동에 불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原子力やらない方がいいよね。他の方法いくらでも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安易すぎるでしょ。稼働しないでほしいなと思いますね。海での風車みたいなものでもいいなと思うし。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원전에 찬성하는 여론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化石燃料とかそれだけだと厳しいっていうのもあるし、世界的に脱炭素の流れがあるんで。 무너진 안전 신화 속에 원전 신설과 재가동까지는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는 단계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의 허덕이는 대출자들의 시름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빅스텝은 피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겁니다.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도 의결문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지금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미 2.7%에서 2.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말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은 점차 줄어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도 골칫거리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2.5%로 뛰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오른다 해도 1년간 대출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이자 규모는 2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대출금리 문제, 변동금리 대출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해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불리는 이른바 3고 현상의 굴레는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중고 위기 대응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58조 원 상당의 신규 대환 자금을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환자금 8조 7천억 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 자금 49조 원은 정상 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10월부터 전문가 진단과 경영 개선 자금 2천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 채무조정 재도전 종합 패키지도 마련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치솟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배추와 무 등 농산물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추와 무는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8.3%, 17.1%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AT는 배추는 추석 전까지 하루 50에서 200톤씩, 무는 하루 50톤 정도 도매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마늘과 양파 공급량도 평소의 2배 정도로 늘리고 감자는 하루 100톤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미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는 마이너스 0.6%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GDP 발표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3단계로 발표되는데 지난달 나온 속보치는 마이너스 0.9%였습니다. 당초 추산보다는 0.3%포인트 좋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마이너스 0.5%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읽힙니다. 실제로 최근 전미 실물경제협회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는 이미 경기 침체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73%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움찔할 만도 하지만 9월 연준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고강도 금리 인상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을 60%로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례 없는 3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Given how wrong they've been around inflation, I don't think that pivot is going to occur in September because the market would read it as a really a dovish pivot, which the Fed does not want.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 홀 연설에서 경기 침체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경우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이용할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큰 호박에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점들이 묘한 질서 속에 박혀있는 작품, 혹시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특이한 예술 세계를 추구한 일본의 대표적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인데요.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수많은 인증샷이 올라오는 작품이 바로 이 점박이 호박 작품인데 이걸 만든 쿠사마 야요이는 어떤 작가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 호박에 점이 박혀있는 작품 많이들 아실 텐데요. 바로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입니다. 일본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설치 미술가로도 유명한데요. 회화,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뿐만 아니라 패션이나 문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만큼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가입니다. 네. 교토 시립예술대학에서 일본의 전통 화법을 공부했지만 서양의 화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952년에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활동하는데 작업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작가에게 그야말로 고군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1950년대 말에 일본에서 뉴욕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작업 스타일 또한 팝아트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서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 예술계의 주류에는 속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동시에 남성 중심이기도 했던 그 당시 미술계에서 작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조지아 오키프, 또 도널드 저드, 프랭크 스텔라 같은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면서 성평등이나 인권, 사회적인 문제들에 주목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앓았던 정신질환이 재발되면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도쿄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 지내면서 병원 바로 앞에 자신의 작업실을 만들고 작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쿠사마 야요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친숙한 것 같은데요.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보면요. 실제로 강박이나 환각 증세에서 기인한 어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어서 표현되거나 하나의 요소가 같은 형태로 증식되는 듯한 특징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쿠사마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수단이기도 했고요. 작품 속 대표적인 특징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망과 점 등이 있습니다. 또 회화나 설치, 퍼포먼스 등으로 대중과 미술계 모두를 사로잡으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자, 정신적 고통에서 탄생한 형태였군요. 자, 쿠사마 야요이 하면 지금 노란 호박에 점이 박혀 있는 작품이 가장 대표적인데 왜 호박에 이렇게 주목하게 됐을까요? 네, 쿠사마 야요이에게 호박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예를 들면 앤디 워홀 하면 캠벨 수프캔이 생각나는 것처럼 쿠사마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 이 쿠사마가 호박에 대해서 쓴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호박은 애교가 있고 야성적이며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사로잡는다. 호박은 나에게 마음속에 시적인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 글의 말미에는 나는 호박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호박이라는 소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쿠사마 야요이의 부모는 농작물의 씨와 묘목을 거래하면서 농장을 운영했는데요. 어린 시절 그런 배경 때문에 주로 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식물과 호박 등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호박이 이 쿠사마에게는 애착의 소재이기도 했는데요. 불안한 심리 상태 때문에 나타난 환각 증세에도 이 호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증세가 심할 때는 눈앞이 무수한 점으로 뒤덮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신의 작업 과정이 일종의 치유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호박이나 무수히 증식하는 점들을 작품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수히 증식하는 점들이나 또 반복되는 요소들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요. 앞서 설명한 호박을 소재로 한 작품이 아무래도 이 쿠사마 야요이의 시그니처죠. 특히 노란 호박은 전 세계 각국 야외에 설치되기도 하면서 포토존으로도 자주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예술의 섬으로 불리우는 나오시마 섬의 해변 부두에도 노란 호박 작품이 설치되어 있고요.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때문에 나오시마의 상징물로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태풍 루피스로 인해서 손상되는 수모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SNS를 보면 이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유명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앞서서 계속 쿠사마 야요이가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네, 먼저 쿠사마 야요이는 어린 시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게 성장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강박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다른 기행이 좀 잦았는데요. 이런 쿠사마 야요이의 행동과 그 원인에 대해서 부모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훈육을 한다면서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쿠사마 야요이가 학대를 피해서 호박이 가득 차 있는 창고에 숨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기절했다가 눈을 떴을 때 붉은 꽃무늬 패턴의 식탁보를 보았는데 그 이후에 빨간 점들이 눈 앞에 아른거리는 환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일부의 이야기만 봐도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당연히 마음의 병이 깊었고요. 20대 후반에 이런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뉴욕으로 떠난 이유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증세가 악화돼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살기 위한 절박함을 안고 자기 발로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또 병원과 가까운 곳에 스튜디오를 만들고 오가면서 작업하는데요. 증세가 더 악화됐지만 작업 활동에는 한층 더 매진하게 됩니다. 특히 강박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이 쿠사마 야요이에게는 작업을 하는 행위가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 쿠사마 야요이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을 무한하게 그리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심리적으로 강박증도 알았지만 또 한때 성차별과 인종차별로도 고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미술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먼저 쿠사마 야요이가 일본에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됐을 때 일본 사회에 대해서 너무 작고 노예적이고 봉건적이고 또 여성을 경멸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불우했던 가정 배경과 더불어서 자신을 둘러싼 어떤 부조리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네, 하지만 불행히도 새로운 터전인 뉴욕에서도 서양인이 아니라는 것과 또 당시의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 때문에 주류에 속하지 못했고요. 네, 하지만 쿠사마 야요이는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예술적으로는 활활 타오르는 정말 뼛속부터 예술가였는데요. 자신의 상황과 별개로 여러 부조리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또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예술을 도구로 목소리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자, 앞서 쿠사마 야요이가 병원 입원 이후에 작업 활동에 더 매진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조금 더 들려주시죠.
네, 쿠사마 야요이는 자신의 병원과 5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쿠사마 스튜디오를 마련했고요. 참고로 영구 재입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입원 중인 상태로 스튜디오와 병원을 오가면서 꾸준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조수팀이 함께 도우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글을 쓰기도 하고 조각 작업을 하기도 하면서 예술혼을 쏟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예술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게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렇게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저도 참 신기한데요. 네. 이 화학계통 중견 기업인 버드리를 이끄는 동시에 공학 박사이기도 한 위승용 대표인데요. 2012년에 이 쿠사마 야요이와 루이비통의 협업 당시에 쿠사마의 작품 3개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세계 각지의 루트를 통해서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과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총 300여 점의 작품을 소유했다고 하고요. 이 위승용 공학 박사는 쿠사마 야요이의 인생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을 수집하다 보니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품도 소유하게 됐고 또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전시나 경매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장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국내 전시를 위해서 이 위승용 공학 박사의 소장 작품들이 선보여진 적도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얼마 전에 개관한 갤러리지만 또 큰 화제가 되고 있죠. S2A 갤러리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전시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글로벌 세아그룹의 김웅기 회장이 문화사업 차원으로 미술품을 수집한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에는 김환기의 우주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S2A 갤러리는 글로벌 세아그룹에서 개관한 갤러리로 현재 쿠사마 야요이 전시가 첫 개관전입니다. 네. 총 40여 점의 전시작 중에는 이 김웅기 회장의 소장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모두 국내 컬렉터의 소장작들이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앞서 다뤘던 쿠사마 야요이의 다양한 호박 작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짝이는 호박이라는 설치작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높이만 127cm에 무게가 150kg에 달하는 대형 작품입니다. 바로 지난해 제작한 작품이고요. 모자이크처럼 반짝반짝한 외관이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이 전시는 9월 14일까지 진행 중이니까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도 뭐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생쥐 배아를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진은 생쥐의 배아 줄기세포와 다른 2종류의 줄기세포를 합쳐 인공 배아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이 만든 인공 배아는 수정 후 8.5일이 지날 때까지 발달했는데 심장이 뛰일 정도로 자연 배아와 흡사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달 1일 이스라엘 연구진은 쥐의 줄기세포로 초기 단계의 뇌와 심장, 창자를 갖춘 배아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간 4개의 큐브 위성 중 연세대 팀이 만든 큐브 위성 미먼이 분리 48일 만에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연세대 박상형 교수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미먼에서 보낸 비콘 신호를 처음으로 수신했다면서 하루에 2번 한반도를 지나갈 때마다 연세대 지상국과 신호를 주고받고 있으며 아주 간단한 수준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먼은 초당 53도의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서 태양 전지판을 통한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되는데 연구팀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고민해서 회전 속도를 낮출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려견의 치매로 풀리는 인지장애 발생을 최대한 늦추려면 정기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개 노화 프로젝트에 등록된 반려견 15,019마리를 분석한 결과 비활동적인 개들은 운동과 산책 등 매우 활동적인 개들보다 인지장애를 가진 확률이 6.7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다만 인지장애 때문에 운동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면서 이번 연구로 운동 부족과 인지장애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
둘 사이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을 키우기 위해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3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심포지엄에서 연내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수소 생산과 유통 관련 기술을 세계 선도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R&D 예타 사업을 2024년 개시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병마와 생활고에 못 견뎌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와 대학 캠퍼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의 사연은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이웃이 여전히 많다는 걸 말해줍니다. 복지제도의 도움이 절실한 고위험군이 52만 명이 넘지만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 그치고 1000여 명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하죠. 더는 막다른 길에 내몰리는 국민이 없도록 한층 더 세심하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